지금부터 농업전망 2021 제2부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을 주제로 4분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분과의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입니다. 본분과에서는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이라는 주제로 20분씩 총 2개의 주제 발표를 하시고 약 30분의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홈페이지로 시청하시고 하고 계신 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질의를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 박사님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논의 배경, 먹거리 문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논의 배경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19가 지배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이후에 2020년 1월에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11월에 들어서면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서고 12월에는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말부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확진자가 7만 케이스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도 1,200, 1,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경제라든지 산업 구조 그리고 일자리나 임금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 밖에 소비라든지 국민의 여러 일상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이나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여러 경제라든지 산업, 사회 등의 다방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먹거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 시스템 전반에서 지금 먹거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고 먹거리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생산 분야에서 감염 확산 및 인적 자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급 부분에서 어떤 식량 수출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지면서 식량 수입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이 먹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먹거리의 중요성도 상당히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와 밸류체인에 관한 기사에서 보시면 푸드라든지 파머, 에그리컬처 같은 먹거리 관련 단어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 노벨위원회에서는 이 식량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하면서 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노벨 평화상을 기후 퇴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먹거리 관련 이슈가 중요해졌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67.6%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식량 안보가 중요해졌다는 인식도 74.9%에 달하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먹거리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라든지 각국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조치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식량 농업기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글로벌 인도주의적 대응 강화라든지 빈곤 감소를 위한 사회 경제적 보호 강화, 소농 회복력 강화, 식량 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저소득층 식료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고요. 또 EU 같은 경우에는 최빈곤층을 위한 유럽 원조기금 집행 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조치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어떤 먹거리 위기,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는 인식하에서 농업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식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자급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먹거리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식량 안보라고 했다면 보통 양적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 새로운 이런 대통령의 발표에서의 식량 안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대응 방향을 밝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논의 배경 하에서 다음으로는 먹거리 문제 현황과 전망을 식량 공급 불확실성 확산, 계층 간 먹거리 양극화 심화, 그리고 지역 먹거리 체계 지속 가능성 약화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식량 공급 불확실성 확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이후에 양곡 공급과 수요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양곡 수입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해외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요. 또 해외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다 보니까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식량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45.8%에 불과하고요.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56.0%였는데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19년도에 되면은 21.0%에 불과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별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자급률이 92.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반면에 기타 밀이라든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작물 자급률이 밀은 0.7%, 그리고 옥수수는 3.5%, 그리고 콩 같은 경우 26.7%로 상당히 낮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작물의 자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현실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국제 곡물 재고율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국경 또는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물류와 인력 이동이 제한이 되고 수출 항구 방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곡물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또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상당히 어떤 곡물 수급이 불안하다는 심리적인 그러한 불안감이 상당히 확산이 됐고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가 사실상 만약에
올해 초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코로나 이외의 어떤 국제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식량 위기가 사실 국제 곡물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수급 불안이 쉽게 발생하기 쉬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식량 위기 의식이라든지 곡물 수급 불안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어떤 식량 문제라든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기 대응에 좀 한계가 있거나 여태까지의 어떤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국가곡물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 없이 청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민간 중심의 어떤 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2020년 품목별 목표 자급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 99%, 옥수수 8.2%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품목별 식량 자급률 측정치를 고려를 해보면 이러한 목표치에 상당히 좀 먼 상태라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조사료라든지 쌀 이외 품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도입을 했지만 2021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또 해외 농업 지원 개발 사업 같은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량 안보라든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낮은 수준에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식량에 대한 식생활 변화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저희의 식량 정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곡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층 간 먹거리 양극화 심화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17.4%로 나타나서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적으로 공공하다 보니까 식료품비 지출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층의 어떤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가구 평균의 80%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식료품비 지출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양 상태가 좀 불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수준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섭취가 영양 권장량 대비 88%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밖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 상당히 영양 섭취 비율이 낮은 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식생활 관련 지표, 여러 지표도 상당히 불량한 편이고 질병 유병률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생활 불안정 비중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급자 같은 중위소득 30% 미만의 수급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7%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이라든지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일반 가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이 어떤 저소득 계층이 원래도 식품비 지출이 상당히 낮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100만 원대 이하의 이계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를 2019년 1분기랑 비교해 보니까 이 계층의 식품비 지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아시는 것처럼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니까 이 계층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를 보면은 이 100만 원대 이하의 소득 계층이 어떤 식품비, 기본적인 먹거리 충족이 상당히 좀 절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렇게 어떤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가 먹거리 섭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의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주로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좀 현금성으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거리 지원에 특화된 정책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취약계층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니즈나 선호에 반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이 지원된 농식품을 활용하는 수준이라든지 이 정책의 인지도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 간 먹거리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현재의 정책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 지속 가능성 약화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로 인한 어떤 도시가 발달되고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개인 또는 지역 단위에서 직면한 먹거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 유통 방식의 먹거리 체계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 유통 방식의 먹거리 체계라는 것이 그 나름의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지만 이 체계가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된다 거나 환경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또는 영세 중소농이 주류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어떤 식품 안전 사고가 대규모화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또 먹거리 생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중요성 인식이 약화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좀 결과적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어떤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이 약화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약화라는 이러한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2017년에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별 여건 환경을 고려하고 대량 생산 유통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 와중에 지역 먹거리의 문제를 대응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지역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 3, 4년 동안 상당히 역점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효과가 좀 다 이렇게 크게 파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역 푸드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다양한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좀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근본적으로 이 먹거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전문가의 지적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7년도에 제안돼서 현재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푸드 플랜 정책, 지역 먹거리 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책 도입의 목적은 사실상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어떤 기본 방향이 도입 초기에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어떤 기본 방향은 좀 약간 약화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지역별로 지역 먹거리 판매 소비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좀 확대하는 데 좀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워낙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역 민 먹거리 보장이라든지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까지는 신선 농산물 위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책적인 파급 효과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지역 먹거리 체계의 어떤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좀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럼 먹거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에 백신이 개발이 되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이 좀 쉽사리 좀 종식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엔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이외에도 어떤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이 지적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먹거리 문제라든지 향후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대응을 위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먹거리 생산 기반 확보와 체계 구축이라든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는 먹거리 수준 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은 좀 반드시 이러한 정책 설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를 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외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한 위기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적정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곡물의 최소한의 필요량을 비축을 한다든지 어떤 경지 면적의 한계점을 지정하는 그러한 어떤 과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주요 곡물의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비상시에 필요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ODA 지원과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해서 곡물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농산물을 고려한 대응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떤 현물 지원 대상 유형이라든지 이에 따른 지원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먹거리를 구입해서 조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계층,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또 이에 맞춰서 농식품을 현물로 지원한다든지 급식이나 식사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구입 조리에 불편함이 없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용 먹거리를 현물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든지 또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또 먹거리 구입이나 조리에 불편함이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 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이라든지 도시락 반찬 배달 등으로 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등이랑 연계를 하면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마련이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상당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중소농 참여를 확대하고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먹거리가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부 체계를 조성을 하고, 생산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 계약 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먹거리 자급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대량 수요처가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 먹거리와 연계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가공식품 이외의 어떤 지역의 경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지역 내 소규모 가공식품 업체와 연계하는 방향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영세 중소 가공식품 업체가 워낙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급식이라든지 어떤 식품 지원 사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먹거리 정책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좀 범부처 협의체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기관 간의 연계라든지 협력이 활성화되고 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식량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어떤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먹거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먹거리 관련 역량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제 발표를 해주신 황윤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호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급변하는 유통환경, 디지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전망 쭉 보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유통환경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너무 커서 향후에 농산물 유통 그리고 디지털 유통이 얼마만큼 중요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한 목차입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통의 현실, 그리고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이 결국은 디지털화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어찌됐든 디지털화로 끌고 가야 향후에, 그리고 앞서 모든 미래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패러다임이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그리고 자국 중심의 식량 안보, 그리고 특히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식품 안보,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거래, 그리고 글로벌 소싱이 감소하고 국내 자급이 확대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고용 경향이 확대되고, 그리고 시장 자율성이 위축되면서 반면에 또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9가지, 10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조금 더 두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소비자는 외출을 자제했고, 그리고 배달 음식의 이용 비중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조사를 해보면 음식점 이용이 감소된 게 한 64%, 반면에 테이크아웃이나 혹은 배달 음식 이용 증가가 한 20-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시더라도 무점포 판매 온라인을 통해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2020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통틀어서 전년 분기 대비 한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형 유통업체나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소매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결국은 몸집 줄이기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140개 점포 중에 30%를 리뉴얼을 시작을 했고, 홈플러스는 4개 점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는 6개 점포를 정리하는 등 오프라인 소매 매출 감소로 몸집 줄이기에 이제 나선 상태고요. 음식점에 대한 식재료 이용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동안 식재료 구매분 감소분을 추정을 했는데, 식재료 구매분이 약 한 2조 3,8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학교 등교가 연기되거나 혹은 등교하지 못함으로 나타냈던 학교 급식 식재료 금액도 약 한 6,30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보다 약 한 20에서 30%포인트 정도는 음식점 매출액 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온라인 유통으로의 이제 앞으로는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주로 농산물 유통이나 혹은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 위주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 그러면 향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원화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는 B2C와 B2B가 활발하게 두 시장으로 장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는 작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디지털 뉴딜 분야의 농식품 산업 그리고 농촌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빠르게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현재의 농산물 유통의 현실은 어떤 거냐, 그리고 향후에 이런 그 현실들을 좀 더 높이려면 도전 과제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 부분이 ICT로 접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 정밀화가 현실이 되고, 그리고 유통 효율화를 높이면서 이 경영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ICT와 연계가 되면 기본적으로 B2B 직거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생산자는 예약 출하로 수확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산지 출하자는 출하량이나 출하 시기, 그리고 거래 교섭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도매 시장도 경쟁력 있게 이미지 경매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좀 보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SSM으로 출하한 혹은 매출액, 구매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많게는 90%까지 줄어드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매출액은 70에서 80% 정도까지도 급성장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가락동 도매 시장의 2020년 거래 단가를 보더라도 작년과 그 전년도과 평년 동월 대비 상당히 높은 거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거래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지에서는 규모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많은 물량, 규모화된 물량은 도매 시장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구조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온라인 거래는 늘어나고,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의 출하는 약간 줄어드는 반면에 도매 시장으로의 출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그 농산물 판매 조직, 즉 유통 벤더의 역할들은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게 될 것이다.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 유통 혹은 온라인 판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고 처리 부담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포장 및 물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유통 벤더, 즉 농산물 판매 조직이 농가들과 계약 재비를 이루고
유통 판매 조직, 유통 벤더가 그 계약한 부분을 소포장 혹은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다양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이 도매 시장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가 주로 이제 출하되는 큰 루트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통 벤더가 직접적으로 한 80% 정도는 생산자 조직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조달을 받고, 나머지 20%는 공용 도매 시장에서 구색 맞추기 품목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빨간 부분에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의 출하는 점차 좀 줄어들 것이다. 다만 대량 수요처와의 직거래 부분들은 B2B 거래는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B2C는 좀 이렇고, 우리나라에서 B2B 거래 크게 지금 4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B2B도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대면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2020년 작년 5월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3일 양파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 거래소가 1거래 건수가 19건,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이 112톤으로 나타났고, 동기간 동안에 가락시장 내 농협 공판장의 실거래 건수는 약 한 14건,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이 39톤으로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도매 시장의 법인 하나보다도 온라인 거래소의 실적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품목도 좀 확대해서 이런 B2B 온라인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양파뿐만 아니라 저장이 가능한 마늘도 그렇고, 그리고 주산지가 좀 특화된 감귤이나 참외나 그리고 월동무나 이런 품목들을 좀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에 조금 더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제주시 농협 공판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직접 배송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먼저 물류를 보내고 먼저 상품을 보내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매차민이 직접 제지로 오든 어쨌든 먼저 거래를 하고 나중에 매차민이 원하는 곳으로 출하를 하는, 그리고 후 물류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물류 단계가 축소되고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T 사이버 거래소는 2009년부터 학교 급식 식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도매 시장 등의 경유율을 좀 줄이고 도매 시장 등과의 경쟁을 통해서 유통비용 절감 및 구조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지금 결국은 이 공용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온라인화 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 첨가물이 공용도매 시장을 유통을 하게 되는데, 미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매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공용도매 시장의 온라인 거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 그리고 관습에 따른 저항이 좀 크다는 부분, 그리고 과연 이걸 했을 때 유통주체들이 과연 이익이 늘어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높아서,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지금 꺼려하고 있거나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특히 지금 경매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시에 호가를 해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확진자라도 나타나게 되면 시장 폐쇄는 곧 농가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용도매 시장에 온라인 거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시대적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향후에도 공용도매 시장의 온라인 거래, 다양한 거래 방식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B2B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조직화 규모화 정책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지를 규모가 적은 농가 생산자들을 모여서 조직화시키고, 그런 모인 농가들의 어떤 물량들을 규모화시켜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계속 한 20-30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어떤 대형 물류가 조금 줄어들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산지 유통 같은 APC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화 규모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다양화, 소포장이나 꾸러미 그리고 그런 온라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시설로 다양한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그 농업 그 농산물 유통의 오래된 숙제인데요. 결국은 품질이나 규격을 표준화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 코드를 표준화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부분이 뭐 품질이 어떤 것인지 혹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까지 온 속도보다는 빠르게 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농가들이 예약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가격 조정 기능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예약 선물 거래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지뿐만 아니라 유통인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 체계가 좀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정보 체계가 너무 많은 기관에서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농산물 유통은 디지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몸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 시장의 오프라인 경매 입찰 중심의 방식에서 온라인 거래와 다양한 거래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되고 특히 경매 부분에서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 거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도매시 시장 대형 유통업체 중심에서 다양한 그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해야 되고 온 오프라인 물류 거점에 대한 기능을 중시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그리고 거기와 좀 더불어 수급 조절까지도 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향후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생산자 가공 조직들은 그 균일한 상품을 꾸준하게 생산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고 AP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단순한 어떤 가공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이나 소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거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가들의 농식품 가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가공센터를 온라인 상품화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제인데 B2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주창을 해오던 바이긴 하지만 결국은 계약 재배를 얼마만큼 확대시킬 거냐. 그래서 판로를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이냐가 온라인 유통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거래라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소규모로 좀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진다고 보면 결국은 거래 질서를 정립하고 그리고 거래 참여자 특히 농가들이 출하하는 그런 출하들을 100% 이상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전한 경쟁 유도와 거래 활성화, 거래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그 거버넌스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앞으로는 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돼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특히 산지 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단순한 그 가공 시설이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얼마만큼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혹은 온라인으로 얼마만큼 출하하거나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준 점수가 상당히 필요해서 향후에 산지 유통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의 평가로 방향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공용도매 시장은 지금까지 수집 입찰, 분산이라는 단순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대부분의 동용도매 시장은 수도권이나 혹은 광역시에 인접해 있어서 소비지 물류기지로화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공용도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물류기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뿐만 아니라 그 도매 시장을 물류 기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현물 비대면 이미지 경매나 이런 부분도 좀 주창을 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산지 모든 유통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나 뭐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부가적으로 하지만 아무튼 향후의 고용도매 시장의 그림은 이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구축입니다.
이게 운송 물류 시스템이나 혹은 뭐 데이터 기반의 전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를 혁신하거나 물류를 다시 시스템을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물류 시스템의 장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개발이라든가 혹은 더 나가서 수급 조절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기반을 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쭉 하자면 결국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APC나 RPC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앞으로 거기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방점을 두고 지원을 하거나 혹은 그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는 그런 정부 지원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정보를 데이터하고 향후에 빅데이터화 시키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특히 물류와 관련된 시설 현대화는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은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디지털화해야 모든 그 문제나 혹은 앞으로 한국 가야 되는 미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산지 유통 주체뿐만 아니라 도매 주체, 그리고 소매 주체, 그리고 소비자까지도 이런 농산물 유통을 위한 디지털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성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좌석 세팅을 한 후에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대응과 유통 혁신에 대해서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농식품부의 유통정책과장인 이정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권오엽 유통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융합연구소 성형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토론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총 시간이 할당이 되었는데요. 30분 동안 질의응답도 하고 또 추가로 시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5분 정도 쓰시면 됩니다. 토론 순서는 소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의 양석준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잘 짚어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주로 푸드 플랜에 대해서만 좀 토론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푸드 플랜 이 부분 가공식품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푸드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신선식품에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이라든지 우리 식재료 소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50% 이상이 가공입니다. 근데 이런 절반 이상을 저희가 제외하고 푸드 플랜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가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가공을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기에는 규모가 안 나온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가공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소규모 가공도 이제는 해썹 기준이 어느 정도 필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썹 기준을 갖추게 되면은 일단 소규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이 돼야지 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려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새로운 유연성 있는 그런 가공 설비들을 새롭게 설계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의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광역 단위에서
그 도단이나 이런 광역 단위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이런 가공식품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장 설비들을 광역 단위에서 갖추거나 혹은 기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들의 OEM을 좀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공식품들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1인 가구나 조리에 불편함이 있고 없는 취약계층을 좀 구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세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 조리에 불편함이 있고 없고는 조금 기준이 다른 기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조리에 불편함은 없으나 혼자서 어떤 로컬 푸드를 주었을 때 가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공 로컬 푸드를 가지고 어떤 식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식당과 연계를 해서 로컬 푸드만, 즉 로컬 푸드 지원 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조리를 하는 이런 식당들을 좀 모집을 해서 이런 식당들에서 조리를 해서 식당에 와서 먹거나 혹은 집에 갖고 도시락처럼 해서 집에 갖고 가서 먹거나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농업과 또 지역의 어떤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이런 완전한 그런 푸드 플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지 지역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는 이런 모델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급변하는 유통, 디지털화가 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디지털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을 디지털로 옮겨놓는 것들은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디지털 유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또 디지털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 오프라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도매에 대해서도 기존 도매 시장들이 디지털 유통에 있어서 잘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도매 시장 시스템으로는 온라인 소매상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들은 온라인 소매상인데요. 온라인 소매상과 기존 도매 시장이나 기존 도매 물류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타 이업종에서는 온라인 소매상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도매상의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통에서도 이런 새로운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온라인 도매에 있어서 온라인 도매 쪽으로 넘어간다면은 기존 도매 시장을 물류센터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도매 센터들, 도매 시장들이 있는 그런 위치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 도매를 하는, 즉 온라인 물류를 하는 많은 기업들의 물류센터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도매 시장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물류와 이 오프라인 물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배달 음식에 대해서 많은 지금 트렌드가 배달 음식으로 넘어갔다, 식당에서 이런 트렌드를 잘 집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으로 넘어간 그 다음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달 음식으로 식당이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그 식당에서 그 메뉴를 만드는 이런 분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나 많은 분들이 원팩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아서 그냥 단순 가열하거나 단순 조리를 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장은 공장에서 식당을 거쳐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막바로 온라인으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시장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식당을 물류 거점으로 쓸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들은 아마도 직접 상품을 만들어내고 독특한 자기만의 메뉴가 있는 이런 식당들은 아마 살아남고 배달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식당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당들을 저희가 아까 푸드 플레이랑 연결해서 지역의 중소농이랑 연결을 해서 로컬 푸드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당으로 변모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상명대 양석준 교수님 그 푸드 플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도 디지털 유통이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 거기에 맞는 물류 센터라든가 그런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 농산업 융합연구소의 성형주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먼저 발표하신 황용재 박사님의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박사님께서는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상실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인으로 그 지역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문제로 접근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 농식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농의 소득 안정이라는 푸드 플랜의 한쪽 측면을 너무 강조를 하고 나머지 한쪽 측면,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한 측면일 수 있는 지역민의 먹거리 복지 문제, 먹거리 공공성 확보라는 또 다른 핵심 축을 상대적으로 간과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다 다른 경제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목적은 중앙 정부가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끌고 가는 것이 보다 합당하고 그래서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비단 코로나19 같은 그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소득 양극화 문제, 또 1인 가구의 증가 문제, 그리고 고령 사회의 심한 문제 같은 상시적인 이유로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먹거리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먹거리 현황 파악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시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푸드 플랜 2.0을 준비할 단계가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 푸드 플랜들은 지자체의 농업 정책과 또는 농식품 유통과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지자체의 부서들이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것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 문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푸드 플랜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교육협력과 이런 부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역 푸드 플랜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참관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양한 현업 부서들과 또 그 수단으로서 지역 농산물 그 푸드 플랜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그런 가이드를 새로 정하고 그렇게 협의를 바꿔나가야 되는 2.0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김성우 박사님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변화의 방향을 바꿨다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진행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방향으로 글로벌하게 예컨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홀푸드 같은 오프라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온오프 통합으로 나가면서 아마존거나 아마존 프레시 같은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알리바바도 허마센생이나 빙고박스 같은 온오프 통합 사업으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큰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공공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뭐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저희가 코로나를 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통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도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실 때 공용 도매 시장 거래는 증가하고 대형 유통업체 그 거래는 줄어드는 쪽으로 유통 경로가 재편됐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 아주 적절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어떨 것이냐, 엔드 코로나에도 그럴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미리 고민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줄어들었던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이 뭐 다소 증가, 지금보다는 다시 원상 복귀는 못하겠지만 다소 증가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증가했던 중소슈퍼나 소매, 지역 소매 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소비지 소상공인이나 중소슈퍼 등 기존 유통 구조의 급격한 강소와 붕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바로 지금 시급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큰 방향은 공용 도매 시장을 물류축으로 하는 농식품 유통 밸류체인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실행 대책에 대해서는 김성호 박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만약 지금 정말 저희가 방역 당국이 너무 잘해서 올해 연말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사이에 이것을 과연 준비를 잘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 붕괴 또 소비지 유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성영주 박사님 아주 제안을 좋은 걸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 푸드 플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먹거리 현황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먹거리 푸드 플랜 2.0으로 새 출발합시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상당한 변화, 상당한 뭐 원상복귀라든가 혼란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권오엽 처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권오엽 처장입니다. 오늘 먼저 황윤재 박사님이 발표하신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주 발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식량 안보 부분은 식량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급률이 100%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률을 높이면서 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국제 공조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업률 재고 부분에 있어서 저희 AT 입장에서는 이제 밀하고 콩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률 재고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식량산업지원단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밀산업 육성팀과 콩산업 육성팀을 두어서 밀의 작업률 재고 그다음에 콩의 작업률 재고를 위한 어떤 조직 기반을 좀 마련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이 작업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작업률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국제 가격과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전문 생산 단지를 육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비지의 요구나 이런 게 맞는 어떤 품질을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산 부분과 어떤 소비자의 니즈 부분을 파악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콩에 대해서는 45%의 작업률 밀에 대해서는 10%의 작업률이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복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하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범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시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업들이 하나는 이제 BH의 국민청원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이고 바우처 사업은 이제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다가 국회에서 이제 살려준 사업이라서 기재부 입장에서 이거 상당히 이제 뭐 그러니까 본 사업으로 해주기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들과의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업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USDA나 이런 데 보면 스냅이라고 해서 영양 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제 농무성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들이 1년에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먹거리 복지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계가 각별히 같이 힘을 합쳐서 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푸드 프레임 부분은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거버넌스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농림부만이 아닌 통합부처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국가 푸드프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농림부보다는 농투기 그다음에 먹거리 지원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농투기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 농투기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컬푸드 지수라는 걸 저희가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 로컬푸드의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김상우 박사님이 그 발표하신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B2B 온라인 거래소라는 것은 B2C와 틀려서 B2B라는 것은 상당히 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런 온라인 거래소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되면 그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익이 내고 수익이 나야지만이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뭐 우리가 뭐 저 IoT나 다양하게 우리 첨단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각 APC들이 선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별기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전부 선별기 회사로 갑니다. 근데 선별기에 들어가는 그 회사들의 데이터들이 호환성이 없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소비지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가 낮은 부분들을 그런 선별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작년에 이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3년으로 해서 15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우리가 뭐 도매시장 가격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물류기 공동 사업으로 해서 팔레트가 어디로 갔다 하는 물류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정보, 그다음에 포스 데이터 어떤 이런 민간 기업들까지 한 14개 기관이 참여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 지원하거나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AT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유통공사의 권호엽 처장님 주로 이제 AT에서 많이 하는 이런 식품 쪽하고 유통 쪽에 그런 걸 소개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의 이정삼 유통정책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입니다. 그 두 분 박사님께서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황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식량 작업률이 낮다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식량 작업률 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식량 자주율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발표에서 좀 있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가령 우리가 해외에서 생산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물량 그리고 일본 사례와 같이 유사시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물량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논이라는 주원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에서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동절기에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생산 기반도 어쨌든 간에 잠재적인 식량 자주율 개념에 집어넣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단순히 그냥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률이 얼마다 이것보다는 유사시에
우리가 식량을 어떻게 조달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개념도 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푸드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지역 푸드 플랜을 아주 의욕적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과제, 국정 과제가 가능했던 환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WTO로부터 처음으로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지역 푸드 플랜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러 부처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규모만 해도 한 7조, 많게는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시장에서 과거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WTO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반으로 아까 많은 발제자분과 토론자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로컬 푸드를 공급을 하고, 이어서 지역에 있는 현재 한 500만 명의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농에 대해서 일자리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취약객도 줄이다,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환경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역 푸드 플랜이 시행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한 20년 만에 큰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의 수요, 즉 기획 수요를 정확히 뽑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 수요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농업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 체계를 갖출 것인지 그 다음 또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기획 수요와 기획 생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건지, 수배송 문제라든가 물류 체계를 갖추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계를 갖추는 것이 뭐 발제도 말씀하시고 우리 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중소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신선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선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체계를 3단계를 가지고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가공업체 등을 활용해 가지고 확장시키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게 가능하리라 보고요. 양 교수님께서도 이제 햇삽을 언급하셨는데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체의 햇삽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식품위생법에도 예외도 있지만 햇삽이 적용 안 되더라도 지자체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식품안전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햇삽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가공식품이 제공된다는 그런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초기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획 생산이라든가 기획 수요라든가 그런 물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이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재구축 우선순위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앞장서서 우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를 따라오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 거버넌스를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출자하는 재단법인이라든가 이제 공익 형태의 운영체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꾸 효율성이 떨어지면 지방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효율성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공급식에 로컬 푸드를 넣는 체계를 갖춘 것이 나주인데요. 나주 사례를 들어보면은 운영 주체가 자산을 예를 들어서 물류기지라든가 소분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료만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이런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운영 주체의 부담을 줄여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런 모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 소비지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산지와 도매인 시장의 가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다 과제를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문제는 이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농산물 유통 체계는 1985년에 개설된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그 디지털화 내지는 스마트로 옮겨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면은 현재까지 공영 도매 시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1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코로나가 환자 발생되게 되면은 그 다들 모여서 거래를 하거나 경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경험을 해온 온라인 경매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가 수입매매라는 제도를 결합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그 도매법인 유통 주체들이 신속하게 온라인 정가 수입매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 중단 없이 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우리 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화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경험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 32개 공영 도매 시장에서 법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 여기에는 과거에는 온라인 거래에서 경매만 가능했는데요. 온라인 경매 플러스 온라인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경험한 온라인 정가 수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농산물의 절반 정도가 도매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 도매 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장 큰 과제인데 어떤 거래 제도라든가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누군가가 정형화된 표준화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이 도매 시장에 물건을 출하할 때 표준 송품장을 제출하는 건데 현재 이것이 전자화가 안 되어 있고 규격화 표준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큰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공영 도매 시장에 들어가는 송품장애들을 표준화시키고 이것을 전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송품장을 전자화시켜 표준화시키면 나아가서는 현재 지금 순간에 그 도매 시장으로 해당 품목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예약 출하라든가 수급 조절 기능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소비지 유통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면 결국은 그 부가가치가 소비지로 다 가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산지가 잘 대응해서 그 부가가치를 산지로 계속 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 들고요. 그게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지 유통의 가장 중요한 시절인 산지 APC 즉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를 디지털화시키고 스마트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일본에서는 시작되고 있지만 SPA 전략입니다. APC 스파 전략을 얘기하는데 결국 의류에서 처음 시작된 전략인데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비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산지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지 APC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방금 우리 권영업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시키고 다 모아가지고 동일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 유통센터끼리 연합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재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얼마나 출하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집합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지의 수요에 대응하게 되면은 그 공급도 안정시키고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20년간 산지 유통센터는 500개 정도를 건설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수적으로 느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발제자분들과 교수님들 많은 분들 지적해 주셨지만 산지에서 단순히 그냥 선별 포장 세척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반가공이라든가 소비지가 직접 원하는 식품을 완제품까지 나아가서는 양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밀키트까지 제작해서 소비지에 직접 뿌려주는 이런 식으로 APC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내년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산지와 도매 시장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산지의 디지털 시스템과 도매 시장의 디지털 시스템을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해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통정책 과장님이신 이정삼 박사님 그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와 네 분의 지정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 발표와
그 지정 토론 시간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으로 그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전망 2021의 제2부 4분과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